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보셨겠지만 화면을 보시면 서울 아파트 관망에서 매수세로 전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5주 만에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출 규제가 이제 풀렸다고는 하나, 금리가 분명히 2번이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특히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로 인해서 지방의 집값은 계속해서 하락 중이고 서울의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라는 거,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아파트 값이 거래량이 상당히 위축되면서, 근데 그 거래량이 지난달에는 설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집계되는 1월 달에 그 거래량이, 서울의 거래량이 2,200건을 돌파를 했거든요. 오늘 2월 9일 기준으로요. 그래서 1월 달에 거래량도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니까 생각보다는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래량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3,000건 정도면 그때 완전 거래 가뭄이었을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조금은 완화가 됐다. 근데 기준금리는 내려갔지만 은행에서 이자 장사를 하는 바람에 대출 규제라고 표현했지만 대출 규제라기보다 금리가 높아서 대출을 쉽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출 규제는 사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저는 그렇게 완벽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대출은 다 풀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DSR 기준으로 해서 DSR에 맞게 대출이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어찌됐건 대출 규제는 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만 42조, 4대 금융지주 2024년 역대급 실적. 네, 얼마 전에 제가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늘어나서 은행의 수익성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기본적으로 정책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에 사실 크게 이득을 주는 일반 대출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이 우려된다고 1월 14일 날 기사자로, 그러니까 불과 한 20일 전에 말씀을 하신 건데, 4대 금융지주 2월 9일 오늘자 기사로요. 2024년 역대급 실적이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께서 금리가 높다고 해서 대출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그냥 대출을 집을 사는 데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게 집을 사기 위해서만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특히나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그 대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금리가 높다고 해서 대출을 안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금리가 높아서 대출을 안 받는 것이라면 1금융권을 제재하니까 2금융, 3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대출의 풍선 효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은행 걱정을 하시면서, 그리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출을 규제를 하게끔 만든 그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4대 금융지주만 역대급 실적을 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주 만에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값 폭락할 일만 남았다라고 외치는 폭락론자분들, 지금 요새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 무주택자분들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유주택자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심지어 다주택자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로만도 어마어마한 돈을 버시고 있는 상황이시고, 그 현금을 그냥 통장에 가지고 계실까요? 내 집 마련 하고 싶어 하시는 무주택자분들, 그분들의 간절한 기대 심리에 편승해서 돈을 버는, 저는 아주 악한 그런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평당 2억 원이 넘는 아파트 보시면 반포 원베일리가 106억 원 신고가를 찍으면서 평당 2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렇게 평당 2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바보여서 이 비싼 가격을 주고 그런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그냥 사는 걸까요? 저는 그 지역의 가치는 그 지역에 사는
거주하시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은 그들끼리 같이 모여 살기를 원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원합니다. 근데 그들의 니즈를 규제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더욱더 양극화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고, 서민들은 더 이상 뭐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그런 상급지에 들어가 살거나 내가 집을 사놓고 나중에 돈을 좀 모아서 거기로 들어가야지, 입성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조차도 없게끔 실거주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 만들므로 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만 비싼 곳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만들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더 강력하게 견고하게 만들었다. 실거주해야만 살 수 있는 집인데 어떻게 서민들이 그걸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전세 끼고 예전에는 집을 사서 집값이, 내 집값이 오르면 그 집 팔아서 조금 대출 받아가지고 서초, 강남, 송파, 마영성 같은 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했었는데, 전세라는 제도가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각종 규제들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사람만 사는 그런 지역을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주거사다리를 끊어버린 그런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지금의 이 양극화가 초래된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파트값 전고점 회복률, 양극화, 서초는 최고점을 돌파해서 108%, 그러니까 더 추가로 상승을 했고, 서울의 그 외곽 지역, 외부 지역인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고,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서울과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욱 심한 상황이죠. 이런 것만 봐도 규제가 양극화의 바람을 일으킨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집을 못 사던 사람들도 모두 다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집을 못 사시는 분들, 안 사셨을 수도 있고 못 사셨을 수도 있지만, 집을 못 사신 분들을 보면요, 집값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고, 집값이 오르면 떨어지기를 기다리느라 못 사시거든요. 떨어지면 떨어질 걸 알았다고 안도하시고, 오르면 이제 떨어질 만 남았다고 정신승리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하락론자분들의 지역적인 그리고 시기적인 하락 추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값이든 모든 자산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면서 우상향하는 것이니까요. 단기적 수익을 도모하는 것은 투기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도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반 이상씩 떨어진다, 폭락한다, 요새 그런 영상들 상당히 많은데, 특히나 서울 아파트 값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걱정할 것을 걱정하자. 걱정도 사서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자 기사로 이렇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주 만에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심지어 제가 있는 그 강동구 지역이 지금 보시면 0.03% 하락했대요. 특히 둔촌, 성내동 위주로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 0.03%가 하락입니까? 이게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하락한 것도 아니죠. 12,000세대 어마어마한 매모드급 단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0.03%,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송파 같은 경우에는 0.13% 오르면서 매매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3,000건 정도에 불과한데, 보통 서울 거래 평균 거래량이 7, 8,000건, 9,000건까지 8월 달에 올라갔던 것을 보면 3,000건 상당히 적은 거래량임에도 불구하고 급매라는 게 없어요.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급매가 없고, 근데 여기에 거래량까지 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작년 7, 8월 달에 거래량 9,000건까지 돌파했을 때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 시세가 68%로 최고가를 찍고 있다고 해요.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일 수도 있고, 반대로 그만큼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올라서 전세가율이 높아졌다기보다는 매매가가 떨어져서 전세가율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서울의 전세가가 상승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상승하고 있다. 특히나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송파, 서초, 용산, 마포 같은 곳들이 계속해서 상승 중이에요. 근데 여기에 명분 없이 집값을 잡는다고 만들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집값을 잡았습니까? 스프링을 강하게 밟으면 밟을수록 더 힘차게 더 높이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풍선 효과의 전초에 와 있다. 뭐 작은 아파트 단지라도 1층과 로열층이 가격 차이가 몇 천만 원 나는 것처럼 뭐 10%, 20% 정도는 저층과 뭐 1층과 로열층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격의 하락을 가지고 마치 폭락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폭락론자분들,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의 그런 선택에 혼돈을 주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집을 사라 마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집을 사야 할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집을 사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 침체가 왔는데 무슨 집값이 상승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경기 침체를 그냥 목도하는 그런 정부가 있을까요? 그냥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경기 침체 이렇게 그냥 바라보고 있는 정부가 있을까요? 경기를 부양해야겠죠. 가장 큰 신뢰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를 보면 그때 집값의 폭등은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집을 사지 않으신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집을 안 샀어? 집을 왜 안 사?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때는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바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집값이 정말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재난지원금 등의 돈을 풀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고 그리고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으면서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집값이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집값이 같이 동반 하락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일시적으로 지금과 같은 지금 현재와 같은 조정 장세가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경기가 침체됐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하락하지는 않는다.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에서 경기도로 움직이는 인허가 4년 만에 반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경기도로의 그런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에 대한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DSR을 3단계를 연기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DSR 배제 필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호제가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규제 완화의 시발점이 될 것 같고요. 그 앞으로는 서울의 집값을 어떻게 규제할지는 모르겠으나 경기, 인천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의 경기의 지금 침체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자만 42조로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게끔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는 이자에 대한 대출 금리에 대한 그런 인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2월 달에 금리 인하도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합세를 5주간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세로 변동을 한 거기 때문에 하락한 적 없이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그냥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